박진혁은 34살의 나이에 이미 세상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알게 된 사람이었다. 한때 그는 소방관으로 불길 속을 누비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1년 전 고향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 아내를 잃고 난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구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었고 자신이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소방서를 떠났다. 남겨진 것은 어린 딸 민서뿐이었다. 3살 배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는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해야 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서고 때로는 배다리를 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아이는 그를 필요로 했고 그 사실 하나가 그를 붙잡았다. 그날 밤도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귀가 중이었다. 늦은 시간이라 주변은 한산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대교 위에는 간간히 찻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는 늘 그렇듯 지친 몸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내일의 일정과 남은 돈을 계산했다. 전기요금 고지서, 분유값, 월세, 빚 독촉 문자까지 머릿속은 늘 계산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이의 숨결을 느낄 때마다 하루를 버틸 이유가 충분하다고 되뇌었다. 아내를 잃은 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다시 세워준 건 아이의 존재였다. 그러던 순간 그의 시야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다. 다리 끝자락 난간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다. 젖은 머리칼이 흔들리고 얇은 원피스가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서 있었고 주변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린 듯한 공허한 분위기를 풍겼다. 진혁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곧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가슴은 요동쳤다. 1년 전 자신의 삶이 무너졌던 순간이 겹쳐 보였다. 아내가 불길 속에 갇혔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남겨진 아이를 안고 멍하니 앉아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만약 민서가 없었다면 자신도 저 자리에서 저 여자처럼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눈앞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여자의 발이 미끄러지듯 앞으로 기울어졌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은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차가운 빗물에 미끄러진 살결이었지만 그는 절대로 놓을 수 없었다. 아내를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두고 싶지 않았다. 여자는 놀라움과 공포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숨이 가쁘가 끊어지고 힘없이 흔들리며 저항하듯 몸부림쳤다. 진혁은 끝내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끝내선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포기해선 안 된다고. 그녀는 흐느끼며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끝났어 라는 무언의 절규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진혁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꺼내놓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던 날, 무너져 내리던 순간, 끝내 구조하지 못한 죄책감, 그 뒤로 매일같이 무너지고 싶었던 심정. 하지만 딸이 있었기에 버틸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 아이가 울면 분유를 타야 했고 아이가 배고프다 말하면 밥을 차려야 했다. 그 단순한 요구가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그는 전했다. 그녀의 눈빛에 변화가 스쳤다. 처음엔 거부와 분노, 그 다음은 혼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잠시 멈칫하는 망설임. 그는 놓지 않았다. 아이 민서를 살짝 보여주며 말했다.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이였다고. 삶은 끝없이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붙잡아 주기고 한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싶었다. 여자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긴장된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두려움에 굳어있던 손끝이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난간 안쪽으로 발을 옮겼다. 진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오늘 그는 또다시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냈다. 한동안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진혁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울 수 있도록 곁에서 있었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은 훈계도 해답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마포대교 위에서 벌어진 이 짧은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버티던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부모의 억압과 세상의 기대에 짓눌려 더는 숨 쉴 수 없었던 젊은 여자였다. 전혀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이 절망의 순간에 마주쳤다. 그리고 그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첫 장이 되었다. 진혁은 아이를 안고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직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존재가 던지는 의미는 분명했다. 끝이라고 믿었던 자리에서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 역시 언젠가 이 순간을 기억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박진혁은 여자를 난간 안쪽으로 끌어들인 후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팔에는 여전히 아이 민서가 안겨 있었고, 다른 손으로 붙잡았던 젊은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진혁은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다. 설득하거나 위로하려 애쓰는 대신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여자는 겨우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이름은 유아름, 20살이었다. 어린 나이에 삶을 내려놓으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진혁은 그저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마친 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로 경영학과에 진학했지만 미술을 하고 싶던 자신의 꿈은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쓸모없는 취미라고 잘라 말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방학마다 해외 연수를 가야 했다. 친구들과 어울릴 자유도 없었다. 결정적인 건 한 달 전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재벌가 자제와의 정략결혼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결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반항하면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했다. 집, 학비, 이름, 계좌에 있던 돈까지 전부 끊어버리겠다고 했다. 그 협박은 너무 구차적이었고 그녀는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그녀는 결국 그날부터 집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아버지와 얽혀있는 인맥이었고 연락을 하는 순간 위치가 드러날까 두려웠다.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고 가진 돈을 다 쓰고 나니 스스로도 점점 무너졌다. 더 이상은 어디에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고 결국 마포대교까지 걸어온 것이다. 진혁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가슴속에도 불길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 전화를 걸어왔던 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다던 목소리, 이어진 정적, 그리고 무너져 내린 건물. 아무리 구조하려 달려들어도 불길은 모든 걸 삼켜버렸고 그는 끝내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구조라는 단어가 스스로에게 저주처럼 남았다. 하지만 오늘 이 다리 위에서 그는 한 생명을 붙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잠시나마 스스로를 용서할 이유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작은 얼굴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수없이 무너지고 싶었지만 결국 민서 때문에 하루를 견뎌냈다고. 아이가 울면 분유를 타야 하고 아이가 눈을 뜨면 밥을 차려야 했다. 단순한 반복이지만 그 반복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그러니 당신도 언젠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거라고. 아름은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그녀의 호흡은 점차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절망으로 가득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고 대신 피로와 체념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었지만 최소한 오늘 밤을 버틸 수 있는 표정이었다. 한참 후 진혁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름에게 손을 내밀진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렸다. 잠시 맘서리던 아름은 결국 그를 따라 일어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다리를 건너갔다.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무거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리 끝에 도착했을 때 진혁은 작은 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그는 젖은 외투를 벗어 아름에게 건넸다. 민서는 여전히 아버지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의 셔츠는 이미 젖어 있었다. 아름은 옷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것을 몸에 두르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미 충분히 들었다. 필요한 건 다그침이 아니라 잠시 몸을 기댈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는 아이를 토닥이며 한강 너머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길 속에서 들었던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시 울리고 있었다. 민서를 데리고 내려가고 있어 라고 말했던 그녀의 목소리. 그러나 끝내 그는 아내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늘 자신을 탓했다. 동료들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소방복을 벗었고 과거를 버리고 하루벌이 노동자가 되었다.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지만 아이가 있었기에 그는 하루를 붙잡았다. 이제 그는 눈앞에 젊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이 몇 년 전 겪었던 공허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고통이 오늘 그녀를 붙잡을 힘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정적 속에서 아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후 아버지는 회사에만 몰두하며 차갑게 변했다. 언제부턴가 집은 집이 아니라 사무실의 연장이 되었고 그녀는 철저히 아버지의 계획 속 도구로 길러졌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진혁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그것은 직업을 이룬 뒤 매일 그가 느끼던 감정이기도 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에게나 아픈 자리가 있고 그 고통은 누구의 배경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똑같이 날카롭게 파고든다고. 사람들은 흔히 가진 것을 비교하며 너는 괜찮을 거라 말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아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해준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생겨난 듯했다. 아직 희망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살아야 할 이유를 잠시 떠올리게 하는 불씨였다. 진혁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바라만 보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그와 아이 그리고 젊은 여자가 함께 서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증거였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살아갈 수 있었다. 그는 알았다. 오늘의 만남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예고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자신과 아이, 그리고 이 젊은 여자의 인생은 이제부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엮이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이 분명했다. 포기하려 했던 누군가가 다시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박진혁은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매일을 버티듯 살아갔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는 새벽에 일어나 공사 현장으로 나갔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진열과 청소를 도맡았다. 하루의 대부분은 땀과 피로 그리고 걱정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그는 다리 위에서 마주친 젊은 여자를 잊을 수 없었다. 이름조차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그 눈빛과 울음 그리고 흔들리던 목소리는 마음에 깊게 남아 있었다. 혹시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까? 혹시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지 못한 아내의 기억과 겹쳐지며 죄책감을 더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
녹슨 볼트가 풀리며 철제 구조물이 무너졌고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되었으며 뇌진탕까지 있었다. 의사는 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말했다. 아이 민서는 지인의 집에서 잠시 돌봐주고 있었다. 진혁은 통증 속에서 며칠을 누워 보내며 자책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아내를 잃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자신이 이제는 몸까지 다치게 되었으니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이 들어섰다. 깔끔한 코트를 걸친 젊은 여사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한순간 그는 눈을 의심했다. 바로 그날 다리 위에서 붙잡았던 여자 유아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가까스로 이름을 불렀다. 정말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녀가 눈앞에 있었다. 아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혔다. 아버지는 강남의 대형 부동산 회사를 이끄는 재벌 회장 유성재였고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배경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철저히 통제와 계획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말했다.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시 나왔다고. 누군가 자신을 붙잡아 주었다는 기억이 계속 떠올랐고 그 덕분에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찾아왔다고.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남은 건 빚과 피로 그리고 아이 하나뿐이라 여겼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이 젊은 여자가 다시 찾아왔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숙이 울림을 주었다. 아름은 병원에서 자주 그를 찾아왔다. 과자를 사오기도 하고 아이 민서를 돌봐주기도 했다. 민서는 금세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엄마의 부재로 늘 허전해하던 아이에게 아름은 따뜻한 언니처럼 다가왔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진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가 누군가의 품에서 웃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며 진혁과 아름은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더 나눴다. 아름은 아버지의 강압과 집안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숨막히게 살아왔는지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었고 그 속에서 점점 자기를 잃어갔다고 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마음, 엄마와 함께 걷던 추억, 자유롭게 웃고 싶던 순간들이 모두 억눌려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져 결국 다리 위에 서게 된 거라고. 진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다. 상실의 무게는 다르지만 그 끝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같았다. 자신은 아내를 잃고 무너졌고 그녀는 엄마를 잃고 삶을 빼앗겼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마주한 것이다. 아름은 병원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를 도왔다. 보험 처리 문제나 행정 서류 같은 것들을 함께 챙겨주었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어 정리해주기도 했다. 그는 혼자였기에 늘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오랜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진혁은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그녀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은 자신과 너무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태도는 계산이나 위선이 아니었다. 그날 다리 위에서 느꼈던 절박함 그대로였고 지금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민서는 더 빨랐다. 아이는 순수하게 아름을 좋아했고 그녀가 오면 웃음이 많아졌다. 함께 블럭을 쌓고 그림을 그리며 아이는 자연스레 그녀를 곁에 두길 원했다. 어느 날 민서는 무심코 말했다. 아름 이모 또 와? 그 말 한마디에 진혁은 복잡한 마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주는 위로도 있었다. 아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에게도 다시 버틸 힘이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퇴원할 날이 다가왔다. 진혁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일터로 나서야 했다.
생계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름은 그와 윈서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다. 그날 병원 문을 나서며 진혁은 문득 생각했다. 1년 전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인연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절망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무겁지만 확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고 아름이 옆에서 그 발걸음을 맞추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병원 복도에 나란히 드리워졌다.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박진혁은 퇴원 후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생활비와 아이의 양육비, 밀린 공과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장에 나설 때마다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런 그의 곁에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유아름이 함께하고 있었다. 병실에서부터 도와주기 시작한 그녀는 퇴원 후에도 아이를 돌봐주고 장을 보러 다니며 때로는 집안일까지 손을 거들었다. 민서는 점점 더 그녀를 찾았고 아빠가 일하러 나간 동안에도 아픔을 잊은 듯 웃음을 보였다. 진혁에게 그 모습은 더할 나위 없는 위로였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벌가의 딸이 노동자와 그의 아이와 함께 지낸다는 소문은 곧 주변에 퍼졌다. 동네의 시선은 호기심에서 시작해 곧 수군거림으로 변했고 인터넷에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불쌍한 척하며 부잣집 딸을 이용하는 남자, 가정사까지 끌어들여 동정심을 파는 사람 같은 문장들이 제목을 장식했다. 진혁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연락하던 일자리에서 하나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 소장은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고 편의점 점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케줄을 줄였다. 결국 그는 일거리를 잃어갔다. 더 큰 문제는 아름의 집안이었다. 그녀의 행적이 기사로 보도되자 아버지 유성재 회장은 곧바로 사람을 보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들이 집 앞에 나타나 그녀를 데려가려 했다. 진혁은 문 앞을 막아서며 반대했지만 상대는 단호했다. 아버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만 반복했다. 아름은 눈물을 글썽이며 진혁을 바라보다가 결국 따라 나섰다. 그녀는 잠시 그의 귀에 속삭였다. 잠깐만 기다려달라, 꼭 돌아오겠다.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진혁의 삶은 다시 고립되었다. 기사와 방송은 그를 기회를 노리는 사내로 묘사했고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과거까지 끄집어내 비난했다. 아내를 잃었던 화재 사건을 두고도 임무를 버리고 도망친 것 아니냐는 억측이 돌았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을 더 쉽게 믿었다.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고 이웃들은 아이와 함께 마주쳐도 인사를 피했다. 아이조차 왜 모두 우리를 싫어해? 라고 묻기 시작했다. 진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편 아름은 강남의 대저택으로 다시 끌려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에 차 있었고 언론의 소란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소리쳤다. 아버지의 시선에는 걱정이 아닌 체면과 사업만이 담겨 있었다. 아름은 그에게 말했다. 나는 아빠의 회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목소리였다. 네가 누구와 있든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는 딸을 집안에 가두듯 통제했고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다. 아름은 벽에 가로막힌 채 며칠을 보냈다. 휴대전화는 압수당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매일 진혁과 민서를 떠올렸다. 좁은 월세방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었고 아이의 웃음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화려했지만 차갑고 끝없는 통제 속에서 자신은 다시 사라져갔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이렇게 갇혀 있을 수는 없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평생 다른 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그녀는 몰래 문을 나섰다. 가볍게 챙긴 가방 하나와 떨리는 발걸음으로 비상계단을 내려왔다. 경비와 감시를 피해 겨우 집을 빠져나왔을 때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컸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엽은 그날도 집안에서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다. 온종일 연락이 닿지 않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는 아름이모 언제 와? 라고 되물었지만 그는 답하지 못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젖은 머리와 떨리는 눈빛을 가진 아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모든 걸 버리더라도 나답게 살겠다. 다시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진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가 그녀를 보자마자 웃으며 손을 뻗었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않겠다고. 아름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작은 방 안에서 다시 마주했고 비록 세상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버틸 힘을 얻었다. 그날 밤 진혁은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여전히 불안하고 앞길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아이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아름과 함께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몰랐다. 박진혁의 삶은 다시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곁에 아름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고 인터넷 기사와 방송은 악의적인 해석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눈길을 끌만한 이야기만을 소비했다. 그러나 그 작은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 민서는 날마다 밝은 웃음을 보여주었고 아름은 집안일을 돕거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두 사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지만 서로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을 붙잡을 힘이 생겼다. 아름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먼저 스스로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경험해본 것은 학업과 회사 인턴 정도뿐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발로 뛰어야 했다. 작은 카페에 찾아가 일자리를 구했고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아 서툴렀지만 곧 적응해갔다. 하루 종일 서서 주문을 받고 청소를 하며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것에서 자유를 느꼈다. 돈을 번다는 것보다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감각이 소중했다. 진혁도 다시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사고 이후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침에는 건설 현장에서, 저녁에는 물류센터에서 짐을 나르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 있었지만 아이와 아름이 있는 공간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예전에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두 사람이 그의 이유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세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어갔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가고 저녁이면 다시 모였다. 민서는 아름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즐거워했고 아름은 아이의 작은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아내를 잃은 뒤 처음으로 집안에 웃음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가혹했다. 언론은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했고 동네 사람들의 속삭임도 멈추지 않았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일부 부모들은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저 집은 좀 문제가 있더라 라는 말이 돌아왔고 진혁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아이와 아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아름은 그런 그를 곁에서 지켜보며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언젠가 작은 공단이라도 마련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그림과 색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의 머릿속에는 카페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삶에 지친 이들이 잠시라도 기대어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 진영 역시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그는 수없이 무너졌던 경험을 통해 알았다.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누군가 곁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름이 말한 작은 카페의 구상에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는 스스로 목수처럼 나무를 다듬고 폐목재를 모아 가구를 만들 수 있었다. 아름은 틈틈이 그림을 그려 벽을 채우겠다고 했다. 민서는 천진난만하게 그 공간의 이름을 세컨드 찬스라고 불렀다. 아직 철자가 서툴러 발음조차 어눌했지만 그 말은 곧 그들의 꿈이 되었다. 그들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아름은 카페에서 일하며 배운 경험을 나누었고 진혁은 건설 현장에서 익힌 기술로 공간을 꾸밀 방법을 고민했다. 종이에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언젠가 그 계획이 현실이 될 거라 믿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말도 안 된다는 시선을 보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세상은 충분히 가혹했기에 이제는 서로의 믿음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서는 매일같이 우리 카페 언제 열어? 라고 물으며 설레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은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진혁은 잠들기 전마다 아내를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보지 못한 미래를 내가 꼭 만들겠다. 그 약속은 이제 혼자가 아닌 세 사람의 것이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고단했지만 그들의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자라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서로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희망. 작은 방 안에서 태어난 그 꿈은 언젠가 사람들을 초대할 공간으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두 번째 기회였다. 그날 밤 진혁은 일기를 쓰듯 낡은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아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자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었다. 아내를 잃고 무너졌던 시간이 이제는 새로운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았기에 가능한 길이었다. 유아름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으로 끌려갔을 때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체면과 권력만을 입에 물리며 딸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연락을 차단하며 심지어 방까지 잠가버렸다. 아름은 그 안에서 며칠을 보냈다. 화려한 집안의 대리석 바닥과 호화로운 가구는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졌다. 자유가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자 아름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은 터질 듯 뛰었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결심이 더 강했다. 길게 이어진 어둠을 지나 다시 박진혁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다. 진혁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다. 더 이상 부유한 집안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려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아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모든 걸 버리고 돌아왔음을 전했다. 아버지의 재산, 이름, 안전한 미래까지도 내려놓았다고 했다. 남은 건 두려움과 불확실함 뿐이지만 그래도 진정한 삶을 원한다고 말했다. 진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대신 문을 열어 그녀를 맞이했다. 아이 민서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에 빠졌다. 그 작은 모습은 세 사람에게 이미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음 날 아름은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갔다. 재벌가의 이름과 재산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직접 서명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내 삶을 살겠다는 짧은 말과 함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이름으로만 서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단절된 후 아름은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다. 한동안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고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는 일에 적응해갔다. 손끝이 거칠어지고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아파도 그녀는 오히려 행복했다.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혁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몸은 여전히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를 위해 그리고 곁에서 함께하는 아름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계획했다. 비록 지금은 좁은 방에서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작은 가게를 열어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고 싶었다. 아름은 그림으로 벽을 채우고 싶다고 했고 진혁은 폐목재를 주어 가구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민서는 천진난만하게 세컨드 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들떠 있었다. 그 단어는 곧 그들의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비웃었고 주변의 시선은 차갑게 식지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기사를 쓰며 아름이 집안의 이름을 버리고 노동자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자극적으로 다뤘다. 진혁은 공사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손에 쥐는 돈은 늘 부족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다. 아름은 다시 붓을 들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색채는 그녀에게 다시 삶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퇴근 후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민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크레파스를 들고 서툴게 따라 그리며 즐거워했다. 진혁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잃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어느 날 아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아버지의 이름도 재산도 필요 없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곳에서 함께 사는 삶이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선언이었다. 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여전히 가혹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그들의 곁에는 서로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반찬은 소박했고 내일의 생계는 여전히 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다. 유아름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뒤에도 마음 한편에 불안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진혁과 민사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 불안은 점점 작아졌다. 작은 방 안에서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일상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따뜻했다. 그녀는 돈을 모아 언젠가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진혁과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무너졌던 삶을 새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자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아름은 여전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쌓았다. 하루 종일 주문을 받고 청소하며 손발이 쑤셨지만 손님들이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는 틈나는 대로 커피 제조법을 배우고 원두의 차이와 손님 응대 방식까지 메모해두었다. 진혁은 퇴근 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근차근 정리해 주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수첩에 계획을 적어내려갔다. 작은 공간을 빌려 카페를 열고 벽에는 아름의 그림을 걸고 가구는 진혁이 직접 만들기로 했다. 민서는 천진난만하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컨드 찬스. 아이의 서툰 발음은 세 사람의 웃음을 불러왔고 그 이름은 곧 그들의 희망이 되었다. 진혁은 여전히 힘든 일을 이어갔다.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몸이 아팠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다. 민서의 웃음과 아름의 의지가 그의 버팀목이었다. 그는 남은 시간에 폐목재를 모아 직접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었다. 손에 상처가 나고 옷이 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든 수고가 언젠가 가족의 터전이 될 공간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다. 홍대 근처의 낡은 점포였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보증금은 지인들의 도움과 대출로 마련했고 인테리어는 모두 두 사람의 손으로 해냈다. 아름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진혁은 낡은 나무를 다듬어 가구를 만들었다. 민서는 붓을 들고 벽에 작은 색깔을 칠하며 자신도 함께한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카페는 그 자체로 두 번째 기회의 상징이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열던 날 그들은 커다란 간판 대신 손수 쓴 작은 나무 팻말을 걸었다. 세컨드 찬스. 화려한 홍보는 없었지만 동네 사람 몇몇이 찾아왔고 따뜻한 커피와 소박한 빵을 맛보며 미소를 지었다. 소문은 천천히 퍼져나갔다. 이것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아름은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누구나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이 카페라고 말했다. 진혁은 묵묵히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고 작은 공간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카페는 단순한 가게가 아닌 모임의 장소가 되었다.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삶에 지친 직장인,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 꿈을 찾지 못한 학생들까지 모두가 이곳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아름은 그들의 말을 경청했고 진혁은 차분히 준비한 음료를 내밀며 곁을 지켰다. 민서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물컵을 가져다주며 뿌듯해했다. 어느 날 아름은 모임에서 자신이 과거 다리 위에서 느꼈던 절망을 고백했다. 그날 누군가 자신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고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고백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였을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진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붙잡았던 한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줄 줄 몰랐다. 그는 다시금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떠나던 날의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아내가 지켜보며 미소 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돈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삶은 분명 달라졌다. 민서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아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진혁은 여전히 힘든 노동을 했지만 이제는 지칠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카페 불을 끄고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하루 매출을 세며 웃었고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나눴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지만 그 안에서 그들만의 온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세컨드 찬스라는 이름 그대로 그들의 삶은 두 번째 기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카페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세 사람의 삶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하루하루 손님이 늘어났고 동네 주민들은 이제 수군거리제보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아이 민서는 늘 카페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손님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고 손님들은 그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카페의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낯익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로 유성재 회장이었다. 그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시키고는 한참 동안 아름과 민서를 바라보았다. 딸이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아이가 그 곁에서 장난을 치며 뛰노는 모습은 그에게 낯설고도 따뜻한 장면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면서 기부함에 두툼한 봉투를 넣고 갔다. 아름은 그가 떠난 뒤 봉투를 발견했고 안에는 거액의 수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다. 너의 색을 응원한다. 아버지. 아름은 오랫동안 그 글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카페는 지역사회에서 작은 쉼터로 자리매김했다. 매주 정해진 모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위로했다. 대학생, 직장인, 이혼을 겪은 사람, 실직한 이들까지 누구든 들어와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아름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진혁은 묵묵히 커피를 내리며 그 공간을 지켰다. 사람들은 이곳을 단순한 카페가 아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장소라 불렀다. 1년이 지나 어느 봄날 카페는 특별한 날을 맞았다. 진혁과 아름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화려한 호텔도 웅장한 예식장도 아니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마포대교였다. 한때 절망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기로 했다. 다리 위에는 소박한 장식과 작은 꽃들이 놓였고 지인들과 카페 손님들이 모여 그들을 축복했다. 민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앞장을 섰다. 아름은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 진혁 곁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절망의 끝자락이었던 장소가 이제 희망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작은 공간이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 찼고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저마다 축하의 말을 전했다. 민서는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라고 외쳤다. 아름은 아이를 꼭 안으며 눈을 감았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이 닫히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유성재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민서에게 작은 책을 건넸다. 표지에는 세컨드 찬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안쪽에는 아이의 이름이 또렷이 쓰여 있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네가 만든 것이 진짜 유산이다. 아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이 흐를 뿐이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오랜 벽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이해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카페는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찾아와 위로를 얻는 이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용기를 얻는 이들, 그리고 단순히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녹이는 이들까지. 모두에게 이곳은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었다. 어느 날 아름은 모임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한때 이 다리에서 끝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붙잡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진혁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아내를 떠올렸다. 그날의 죄책감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남아있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붙잡지 못했던 생명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지만 오늘은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아냈고 또 다른 삶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했다. 밤이 깊어 세 사람은 카페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아빠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아름의 옷자락을 잡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진혁을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의 곁에서 웃고 울며 버티는 이 길은 누구보다 값졌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남았다. 어떤 다리는 누군가의 마지막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줄 용기였다. 그것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낸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아픔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각자 다르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곁에 있어준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작은 관심을 나누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